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It's been 3 hours. How does it feel, Mr. President? It feels great. It feels good? Feels good. All righty. Congratulations. This is America's day. This is democracy's day. A day of history and hope, of renewal and resolve. Through a crucible for the ages, we will repair our alliances and engage with the world once again, and will lead not merely by the example of our power, but by the power of our example. 역사와 신념, 그리고 민주주의, 희망, 빛, 부정적인 단어는 다 저리 가고 긍정의 단어들만 이리로 와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서 미국과 전 세계에 던진 긍정의 메시지 여러분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과 함께 조 바이든 시대의 미국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현욱 교수님 어떻습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침내 취임했어요. 올해 만 78살 미국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된 거죠? 네, 그렇죠. 29살에 최연소 상원의원으로 시작해서 최고령의 대통령으로 아마 정치 인생을 마감하는 그 4년이 될지 8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시작을 했는데, 참 대통령이 되는 길이 참 험난했어요. 작년 초만 해도 트럼프 재선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오고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심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연히 당선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당선이 될 듯 했는데, 개표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 우편 투표 때문에 처음에 트럼프가 우세를 하다가 막판에 뒤집혀지는 그런 주들이 많았고, 또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트럼프는 이게 선거가 조작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선거 소송을 내고,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수위를 차리긴 차렸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당선이 확정되고 오늘날 결국은 이렇게 참 우여곡절 끝에 취임식까지 하게 됐네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개인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고, 저희가 이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봉영식 연구원이 보기에는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미국 정치인은 어떤 정치인이다.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델라웨어주가 미국의 50개 중에서 사실 큰 주가 절대 아니거든요. 소위 아주 작은 주죠. 내세울 네. 게 없는 주고, 그렇기 때문에 델라웨어주는 이제 기업들한테 세제 혜택을 줍니다. 세금이 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던 학교 근처에 있는데 컴퓨터를 살 일이 있으면 델라웨어주로 여러 명이 가서. 차로 가가지고 네. 델라웨어에서 사서 이제 돈을 아끼고 그럴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델라웨어 출신으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정말 그 어떤 주의 환경의 혜택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지도자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난 것이죠. 저 최연소 상원의원으로 71년도에 당선이 된 이후로 36년 상원의원에서 이제 외교위원회장도 역임을 했고, 법사위원장도 역임을 했고, 그다음에 부통령을 8년 했고 했기 때문에 탄탄한 실력과 경륜이 있는 정치인이다, 믿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8천만 명의 유권자가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그 조 바이든이라는 후보를, 비록 고령이라는 약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선택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 1985년에 선서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모습이 또 보이네요. 저 때 혹시 어떤 장면인지 기억하십니까? 1980년 오른쪽에 네. 젊은 조 바이든
상원 의원이겠죠? 네. 상원 의원이 직접 선서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당시에 선서를 하는 장면인데 그리고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니까 아마도 상원 의장을 겸직하고 있을 때 부통령 시절일 거예요. 1985년이면 레이건 대통령 시절이고 부시 전 대통령이 부통령으로서 상원 의장을 겸직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상원의원 당선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때 상원의원 선서를 하는 때였고 이 선서하는 것도 뭐 다 틀려요. 어떤 성경책을 가지고 하느냐 이것도 다 틀리고. 지금 저 사진은 다시 한번 볼까요? 저 사진에서 보여주려 했던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성경책 얘기입니다. 똑같은 성경책을 들고 선서를 하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 집안의 가보다 128년 된 성경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이게 같은 성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다른 성경을 가지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전통이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부터 시작이 됐고 그 조지 워싱턴이 했던 성경을 가지고 또 몇 명이 하다가 아마 오바마 대통령은 그 전 지미 카터 대통령인가 아니면 또 아마 두 개의 성경을 가지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인권운동가의 성경과 같이 성경을 가지고 했고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자기의 그 영부인이 될 사람이 성경을 들어주고 이제 대통령이 될 사람이 선서를 하는 그러한 관습이 남아 있는 거죠. 저도 뭐 미국 대통령 취임식 여러 차례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참 그때 영부인과 대통령 이 두 사람 사이에 또 오고 가는 눈빛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눈빛 속에는 자긍심도 있지만 앞으로의 4년 혹은 8년에 대한 어떤 무게 같은 것도 느껴지고요. 오늘 취임식에서는 어떤 장면이 우리 봉영식 연구원 눈에는 가장 인상적이던가요?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예. 레이디 가가 가수한테 이제 그 미국 국가 재창을 부탁한 것도 그래서 레이디 가가가 비록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이긴 하지만 또 레이디 가가를 내세운 데는 다른 이유가 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레이디 가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아동들 중에서 어떤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학교에서 차별과 멸시를 받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보호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디 가가 본인 자신이 어렸을 때 그런 뼈아픈, 굉장히 가슴 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제 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시를 낭독한 것도 이제 로버트 프로스트 시인이 이제 케네디 대통령 취임 선서 때도 시를 낭독하는 1961년. 예, 전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수화를 하면서도 이제 젊은 흑인 여성 시인을 내세워서 또 이런 좋은 메시지를 내세우고 제니퍼 로페즈라는 또 가수를 내세워서 라틴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라틴계도 우리 진정한 미국인의 일부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다양성을 몸소 직접 확실히 실천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세운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제니퍼 로페즈가 또 실제로 노래를 하다가 중간에 스페인어로 뭐 모두에게 정의를 뭐 이런 또 말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중남미 국가에서 또 다른 이민자 행렬이 출발해서 올라오다가 온두라스에서 지금 막혔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기사 볼 때마다 참 머나먼 다른 곳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니까 이제 우리는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불법 이민자지만 가서 뭔가 먹고 살 수 있을 거야라는 희망과 기대를 안고 그 먼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트럼프는 그걸 막기 위해서 장벽을 세운 거고요. 네. 이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질까요? 당장 바이든 행정부가 장벽을 허물기는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 장벽을 세우는 것을 일단 중단을 시킬 걸로 보이고요. 이민 정책 같은 것도 상당히 바뀝니다. 트럼프 정부가 했던 이민 정책, 불법 체류자들을 다 입국 금지시키고 다 퇴거시키는 그러한 정책이 다 취소되고 아마 뭐 다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 부모는 다 쫓겨나고 자식만 미국에 남아 있는 경우 부모하고 생이별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것을 막는 그러한 제도도 다시 도입이 될 걸로 보이고 또 아마 올해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올해부터 불법 체류자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쫓겨나지 않고 상당히 합법적으로
일자리를 가지고 잘 살면 한 5년 정도는 영주권을 주고 그 이후에 3년 정도 심사를 해서 시민권까지 주는 상당히 개방적인 그런 이민 정책으로 아마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이제 17개의 이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김영용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해당됩니다. 이제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고 행정명령 내린 것 중에 그 가장 하나가 뭐냐면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장벽을 건설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장벽을 건설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이제 선포해서 그 예산을 이렇게 해서 장벽을 건설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내려서 그것을 잠시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멕시코와 미국 간의 국경에 이제 그 장벽 건설이 진행은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인데 이 바이든 대통령의 야심작이 뭐냐면 취임 직후 미등록 이주자들에게 합법 체류 자격을 주고 8년에 거쳐서 합법적으로 미국 시민으로 흡수하는 내용을 하는 새로운 이민법안을 의회에 보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납세 등 이 의무를 충실히 준수한 미등록 이주자들은 일단 5년간 영주권을 부여받게 되고 또 3년간의 귀화 과정을 거치면은 선택에 따라서 미국의 시민이 될 수 있는 법안인데 이 법안은 아직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반대에 부닥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진정한 통합된 다양성이 공존하는 미국 사회 건설에 굉장히 좋은 첫 출발이 되겠지만 아직은 통과가 확실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제가 또 본 뉴스 중에 하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 서명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불법 체류자의 부모와 아이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불법 이민자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게 돼 있으니까 이 부모와 자녀를 분리하는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었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부모와 아이를 다시 결합하도록 하는 뭐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것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결정적인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도 제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역사적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CNN 방송, 미국의 유수한 언론들이 생중계를 했겠습니다만 CNN의 기자와 앵커는 이 취임식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미국 시청자들에게 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obviously a very different scene, but also a very important moment where the president and the vice president are seen, where they are seen on this parade route before the country in this important moment, a signifier of this transition of power. It's really an incredible moment, and it's wonderful to see the former presidents. We know that the Obamas and the Bushes have a friendship, and I think seeing them all together is special. What can you see from where you are now, Brianna? All across the country, there are little girls who are watching this moment right now with their parents or their grandparents, and they're never going to know a time where there wasn't a woman who was vice president, which is obviously a very different situation than most people have experienced. This is a first, and this is a new normal. 야, 해리스 부통령을 보면서 또 CNN의 백악관 출입 기자가 한 이야기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렇죠. 뭐 해리스 부통령, 여자 부통령도 처음인데 또 흑인 여자 부통령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유리천장을 깨는 것은 자기가 처음이겠지만 이게 마지막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런 것 그리고 또 트럼프의 4년을 끝내고 이렇게 다시 정권 교체가 돼서 백악관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뉴 노멀이다. 이 정도까지 이제 CNN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해리스 부통령이 오늘 취임식에 입고 온 의상의 색상에 주목하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저 보라색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색깔을 합하면 보라색이 나온다. 통합의 상징이고 동시에 미국에서는 여권 운동의 상징색으로 보라색이 꼽히고 있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비단 색깔 그런 디자인에 신경 쓴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제 국내 브랜드를 입었을 것입니다. 이제 정치 지도자들은 이제 국산품 애용이라고 할까요?
이제 미국의 이익을 존중한다는 자세를 몸소 실천하고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외국 브랜드를 입는 것보다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탤런트가 있는 그런 그 의류 업체라든지 디자이너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그 의상을 입는 것이 유행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해리스 부통령이 입은 의상은 미국 흑인 디자이너 두 사람의 디자인을 한 그 의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미셸 오바마의 모습도 나오고 있고 조금 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모습도 나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보라색 계통의 정장을 입고 왔다. 그래서 통합과 함께 여권의 신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부인들이 뜻을 같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입은 저 양복은 미국 전통 브랜드의 양복이다. 랄프 로렌의 그 양복이고, 그래서 저런 사소한 것 하나에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그래도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다, 미합 중국의 대통령이다, 이런 것들을 뭐 미국인과 전 세계에 보여주려고 한 것 아니냐. 미국 기자들이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기사를 또 쓰더라고요. 예, 지금 보면 임기 초반부터 어쨌든 다 미국 브랜드를 입고 미국의 어떤 디자이너들을 좀 더 가시화시키고 북돋아주려는 그러한 하나의 정책의 일환으로서 의상까지 신경을 썼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 우선주의라고 트럼프 얘기를 했지만 저는 과연 그게 트럼프 우선주의지 않았느냐. 미국이 아니라 예. 트럼프 그룹, 예, 트럼프 일가. 예. 예. 트럼프 시대와 바이든 시대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한번 짤막하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무엇이 다르다? 뭐 트럼프가 워낙 좀 유일무이하다고 해야 될까요? 미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형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제 취임사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진리 대 거짓말, 이 대결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현실을 이해하고 풀이하고 국민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기사가 워싱턴 포스트에 났는데 제나 존슨이라는 기자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하겠다고 한 약속을 세봤대요. 예. 그게 총 282가지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지킨 약속은 282개 중에 31개에 불과했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282개를 다 지키고 더 지켰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거도 도둑 맞았다고 얘기하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과학, 진리, 검증된 사실에 기초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것을 지금 미국 국민과 세계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뭐 아무 이야기나 막 던져도 내가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진짜다. 그 내 이야기를 부인하고 비판하는 그 기사가 가짜 기사다. 그야말로 막무가내 아나무인 뭐 이런 스타일의 정치인 아니었나 싶어요. 예, 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뭐 제가 아까 트럼프 우선주의라고 뭐 농담을 했지만 미국 우선주의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어떤 결과였다고 봐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나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양극화되면서 미국 국민들이 결국은 기존의 어떤 뭐 부유층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정치인들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그런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 이민 정책과 반 FTA 정책을 부르짖으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불어주셨고 저는 그런 정책은 맞아떨어졌다고 봐요. 미국 국민들의 어떤 감정과 정서와 시대 정신에 잘 맞아떨어졌다고 보는데 저는 트럼프의 개인적인 스타일이 상당히 본인의 어떤 정책 운영에서 큰 흠이 됐었다고 봅니다. 결국은 미국의 어떤 민주주의라는 어떤 그러한 기조를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의 어떤에게 실질적으로 권리를 부여해줬었는지 과연 자기만의 어떤 권리를 위해서 그 대통령직을 행사한 건 아닌지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4년 이후에 뭐 상당히 이번에 정권이 교체되게 만든 그러한 가장 큰 이유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떤 길을 걸어온 정치인인지 아까 잠깐 화면에 나갔습니다마는 여러분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에 공직활동을 시작해서 1972년에 미 역사상 최연소죠. 29살의 연방 상원의원에 선출이 됐고요.
대선 후보 경선에 여러 차례 도전을 했습니다. 1988년에 도전했다가 실패했고 2008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던 해기 때문에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중간에 포기하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 부통령에 지명이 돼서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8년을 일했죠. 그리고 세 번째 도전 끝에 마침내 미 합중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워싱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취임식에 참석하기 전에 델라웨어주에서 워싱턴으로 옵니다. 아마 예전에 상원의원 시절이었다고 한다면 보나마나 기차를 타고 왔을 텐데 이번에는 이 코로나 사태 또 미 의회 의사당 난임 사태 때문에 비상이 걸려서 헬기를 타고 이동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떠나기 전에 말이죠. 가슴 아픈 가정사가 있죠. 먼저 세상을 떠난 큰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 아들이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아니라 그 큰아들을 미국의 대통령으로 소개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가슴 속에 깊이 쌓여 있었던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Look, you know, it's kind of emotional for me, and I am even more proud to be standing here doing this from the Major Beau Biden facility. Ladies and gentlemen, I only have one regret. He's not here because we should be introducing him as president. 참 촉망받던 정치인이었었는데 애석하게도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렇죠. 거예요. 네, 뇌종양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대통령 당선된 것이 이제 바이든 정치인으로서 바이든 대통령 세 번째였습니다. 이제 3수 만에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두 번 출마한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바이든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너무 슬픔과 충격이 컸기 때문에 경선 출마를 아예 포기해 버렸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데 델라웨어 집에서 매주 미사를 드리는 성당, 대선이 끝나고 승리가 확정된 다음에 처음으로 주일 미사를 드렸던 바로 그 성당 묘지에 아들 보 바이든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델라웨어를 떠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또 내 아들이 묻혀 있는 델라웨어를 떠나서 워싱턴으로 간다. 내가 대통령으로 가지만 사실 본인이 원했던 거는 장남, 자랑스러웠던 장남, 연방 검사였던 보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서 그것을 축하하는 연설을 내가 하고 싶었다. 이런 것을 이제 모인 군중 지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해리스 부통령 지명됐을 때 또 그 아들 보 바이든과의 인연 뭐 이런 부분들도 화제가 됐던 기억이 있어요. 검찰총장 뭐 근무하면서 같이 그 검찰총장직을 델라웨어주 검찰총장 뭐 캘리포니아 이쪽의 검찰총장이라면서 서로 잘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인연도 작용했다는 그런 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예, 바로 저런 감정적인 모습, 눈물을 대중에게 보이면서 대중과 함께 공감하고 큰아들을 잃은 그 아픔을 아마 지지자들은 또 가슴 깊이 공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통령이 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이겠죠. 취임사 내용 여러분 특별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And my whole soul is in it. My whole soul is in it. Today, on this January day, my whole soul is in this. Bringing America together, uniting our people, uniting our nation. And I ask every American to join me in this cause. I know speaking of unity can sound to some like a foolish fantasy these days. Our history has been a constant struggle between the American ideal that we're all are created equal and the harsh, ugly reality that racism, nativism, fear, demonization have long torn us apart. History, faith, and reason show the way of unity. We can see each other not as adversaries, but as neighbors. We can treat each other with dignity and respect. For without unity, there is no peace, only bitterness and fury. No progress, only exhausting outrage. No nation,
only a state of chaos. This is our historic moment of crisis and challenge, and unity is the path forward. 저는 미국 대통령의 뭐 트럼프 대통령은 좀 예외라고 치고 말이죠. 취임사 이런 연설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들 참 말을 멋지게 잘할까, 듣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건 뭐 저만의 좀 잘못된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걸 느꼈고 그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그 훌륭한 감동을 많이 준 대통령 취임사가 있었죠.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은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 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통합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목과 분노만으로는 나라가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그것과 굉장히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취임사로 들렸습니다. 예, 저는 또 그 말씀하시길래 뭐 케네디 대통령의 예전 연설 이야기하실 줄 알았더니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거기에 또 같이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맨 처음에 시작됐던 장면, 제 모든 영혼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1863년인가요? 정말 미국 역사의 길이 남을 노예해방선언에 링컨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만에 하나 내 이름이 역사에 남는다면 바로 이것 때문일 것이다. 나의 모든 정신이 바로 노예해방선언 여기에 담겨 있다.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해서 또 이렇게 미국인과 전 세계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지금 미국의 어떤 대통령으로서 취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가를 강조를 한 거죠. 실제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에 가장 힘든 시기에 취임을 하는 대통령이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거는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영혼을 담아서 수행을 해야 할 대통령직이 바로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 노예 해방을 하면서 거기에 사인을 하면서 서명을 하면서 얘기했던 내 영혼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같은 그런 수준의 아주 미국의 어떤 중요한 순간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 조 바이든은 사실은 이런저런 구설에 많이 올랐어요. 공식적인 석상에서 욕이 담긴 표현을 쓴다든가 말을 한다든가 해서 사실은 오바마의 행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바이든 부통령일 것이다. 그때는 이런 비판도 참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그런 비판을 받고서도 다시 한번 절치부심한 끝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뭐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시 대통령 수행하다가 또 그런 예전에 버릇이나 습관이 나오지는 않을지. 글쎄요, 이제 78세로 최고령 대통령으로 이제 역사에 기록되게 되겠죠. 떠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고. 하지만 이제 아까 기록에도 나왔습니다. 1988년도에 처음으로 대선에 도전했다가 스스로 철회를 한 이유는 그 당시에 바이든 상원의원 연설이 굉장히 호감을 많이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연설을 베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표절 논란. 예, 표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레이스에서 후보를 철회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구설수에 오르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달고 다른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나무 마룻바닥 같이 그 경험과 연륜이 쌓인 이제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또 새로 4년을 시작하는 그런 신중함과 노련함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취임식 현장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부부는 참석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을 지켜보고 축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식 전에 이미 워싱턴 DC를 떠나서 자신의 집이 있는 플로리다로 떠났다고 하는데 그 장면 한번 볼까요?
Number 1. Number 2. We had a lot of obstacles, and we went through the obstacles, and we just got 75 million votes, and that's a record in the history of sitting presidents. Number 3. We will be back in some form. 참 어떻게 스스로 환송회를 하죠? 미국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미국의 전통은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취임하는 대통령의 취임식에 함께 참석하고 또 백악관으로 함께 이동을 해서 백악관 소개도 해주고 그리고 백악관에 남긴 자신의 편지를 그 후임 대통령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전용기를 내줘서 그 전직 대통령이 뭐 자신의 고향이나 집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한다는 이런 그 미국의 정치의 전통을 완전히 깨버렸고 혼자 셀프 환송회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역시 트럼프는 트럼프다. 이걸 다시 잘 보여주는데 끝까지 어떤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하려는 그러한 심리를 계속 보여준 것 같아요. 결국 주인공은 바이든이 아니라 자기여야 한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떠나가는 그 장면을 다시 환송회를 통해서 자기가 국민들에게 계속 각인을 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퇴임 이후에 지금 트럼프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예. 각종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뭐 세금 문제라든지 또 기업의 어떤 운영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발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트럼프는 상당히 힘들게 돼요. 그래서 아마도 본인이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을 시키면서 본인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을 선동을 하면서 이거를 계속 트럼프 대 바이든의 게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 마지막에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는 나는이죠,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언젠가는 돌아올 것입니다. 저게 4년 뒤 대선에 또 도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애국당을 뭐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사실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두 가지를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인데요. 탄핵이 실현될 것인가? 상원에서 이제 67명이 찬성을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공화당에서 이제 50대 50인데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탈표가 나올 것인지 공화당 대표인 미치 맥코넬 의원도 트럼프와는 이제 손절 관계에 들어간 게 확실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 결정되겠죠. 탄핵이 된다면은 그것과는 별도로 트럼프의 공직 취입 제한 의결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게 첫 번째 변수고, 두 번째는 아까 김현욱 박사님이 잘 지적한 대로 트럼프 개인으로서의 이런 재정 문제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돈 문제가 걸려 있는데 미국의 국세청과는 이제 세금 체납 1억 불 정도 이것을 지금 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절세 귀재라서 지난 2년 동안은 소득세를 750불밖에 내질 않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많은 문제가 있었죠.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제 보면은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억 2,100만 불의 부채가 있습니다. 개인 부채가 있는데 한 해 약 1억 불씩 이제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만약 그것을 갚지 못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큰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정치적인 컴백을 할 수 있는 여력은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 두 가지를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셀프 환송을 통해서 워싱턴 DC를 떠나서 플로리다로 갈 때 그 현장에서 노래가 울려 퍼졌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 노래가 울려 퍼진 그 상황, 어떤 노래가 울려 퍼졌는지 또 이 장면을 지켜봤던 미국의 취재 기자들은 어떤 반응 보였는지 한번 볼까요?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ll say it clear, I'll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좌측 상단에 제목이 있네요. 프랭크 시네트라의 명곡 마이웨이가 이런 순간에 또 울려 퍼지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마이웨이. 트럼프 대통령 마이웨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마이웨이 한 거죠? 그렇죠. 뭐 그렇다고 봐야죠. 4년 동안 아마 원 없이 대통령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뭐 본인은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몰랐다고 얘기까지 했으니까. 이 노래가 나오는 순간에 CNN 앵커는 또 웃음을 터뜨렸다는 거죠. 저 CNN 앵커의 웃음 속에는 상당히 어떻게 저 노래 트럼프답다고 생각해서 웃은 건지 아니면 저 노래가 저 장면에서 나오는데 대해서 실소를 금치 못했던 것인지 고영식 박사 생각은 어떠세요? CNN 뉴스를 쭉 지켜봤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트럼프가 대학원을 떠난다는 데 대해서는 너무너무 반가운 그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CNN, 뉴욕타임즈 이렇게 좀 진보 성향적인 뉴스 매체가 트럼프 대통령 재직 4년 기간 동안에 가장 큰 타겟이었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책임 없는 언론 회사다 이런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기자회견하다가 CNN 기자와 대판 싸우기도 했죠. 예. 그래서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떠나는 걸 보면서 내심 반가운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4년 시대 어쩌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민주주의가 정말로 강력하고 위대하다는 자부심을 미국인들이 갖고 있었는데 역설적으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허약한 제도였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시기가 트럼프 4년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정권 4년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코로나19 대응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또 이런 부분들도 평가를 받을 것이고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다 이런 평가도 내리긴 했습니다만 인종 갈등 확대, 대선 패배 불복, 2차례 탄핵 소추, 글로벌 리더십 약화, 동맹 약화. 예, 이게 우리 관점에서만 저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김현욱 박사님 동의하십니까? 네, 평가들에? 일단은 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미국다운 미국이 아닌 한 4년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그러한 어떤 미국만의 어떤 가치, 자유라는 가치, 그리고 공화주의라는 가치, 거기에 기반해서 대외 정책도 패권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개방을 하고 또 개입주의를 했던 그러한 정책에서 트럼프 4년은 완전히 후퇴했던 그러한 정책이었고, 국제정치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 4년 기간 동안에 중국의 확대가 상당히 강화됐으면서 아마 이제 바이든 정부가 첫 날에 한 10몇 개의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 지금 미국 대통령으로서 빨리 미국을 본 자리, 원래 자리로 빨리 되돌려놔야 된다. 그런 성급함, 그런 조급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또 떠나면서 말이죠. 자기 일가들에 대한 경호는 계속 하게 하라. 또 이런 지시까지 내렸다고 해서 미국 언론들은 이럴 수가 있느냐. 대통령과 부인 또 16살이 안 된 어린 자녀들은 16살 때까지는 경호를 계속 해주지만 다 큰 성인인 딸이나 또 아들, 그 가족까지 경호를 하게 해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안 하겠죠. 당장 그쪽에서는 또 경호를 담당하는 데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기자들이 질문해도 답변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예, 그냥 그 어려운 문제에 그 공식적인 답변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1월 6일에 그 폭도들이 의회 의사당 나뉜 것이 어떻게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불복 운동을 한 것보다 더 트럼프한테는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혔다고 보입니다. 여기는 미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법과 질서거든요. 아무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왕이 아니기 때문에 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법은 공평하게 모두에게 적용돼야 되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1월 6일 날 많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처참히 무너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소정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런 주장을 할 때 국민적인 공감대를 더 이상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자, 조 바이든 시대가 개막이 됐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조 바이든 시대의 미국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우리의 대북 정책이나 우리의 경제 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잘 알아야겠지요.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는 그래서 조 바이든 시대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보다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I think we have to review, and we intend to review, the entire approach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because this is a hard problem that has plagued administration after administration, and it's a problem that has not gotten better. In fact, it's gotten worse. So I think one of the first things we would do, and we would welcome being able to consult on that, is to review the entire approach. 이전에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나갈 때 상황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어렵지만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라고 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건은 한국의 얘기를 우선 듣겠다. 일본의 얘기를 듣겠다. 주변 국가들과 우선 얘기를 듣고 전면 재검토하면서 시작을 하겠다. 이게 지금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는 근거들입니다. 다만 지금 미국 내에서 대외 정책 중에, 외교 정책 중에 중국이 우선이고 기후 협약이 우선이고 또 그다음에 하나 들어가면 이란의 핵 문제라는 부분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대북 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시작하겠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후반부긴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다. 다시 한번 어떤 전환점을 마련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 결단코 쉽지는 않아 보여요. 정의용 전 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지명까지 했습니다만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대북 정책의 가능성은 일단 제재를 기반으로 해서 북한을 미국이 원하는 협상의 틀에 앉혀서 실무 협상을 까다롭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뭐 이란식 핵 협상을 도입하겠다는 거니까 물론 이제 처음에는 freeze and rollback, 처음에는 동결시키고 그 다음에 핵을 포기시키는. 그러니까 거의 단계적으로 해서 첫 단계는 그래도 좀 쉽게 나갈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실무 협상이 매우 까다로울 걸로 보이고 매우 검증을 까다롭게 할 거예요. 이란 핵 합의를 보더라도 실제 핵을 동결한 것에 대해서 실제 사찰단이 들어가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과연 북한이 받을 수 있겠느냐. 근데 앞서 열린 뭐 8차 당대회 같은 걸 보면 북한이 이제 미국을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무기 체계를 보여주고 개발 중인 전략 무기가 뭐가 있는지를 쫙 보여주고 그리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미국이 먼저 폐기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걸 들어야 너네랑 대화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쏘겠다, 도발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토니 블링컨 히어링을 보면서 다른 부분들도 좀 같이 봤는데 다른 부분 뭐 대중국 정책이나 러시아 정책, 이란 정책은 블링컨이 정말 말이 많고 어느 정도 방향성이 서 있었어요. 근데 북한 얘기를 할 때는 아직 리뷰 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려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뭐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리뷰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는 우선순위에서 일단 멀어져 있는 것이고 이게 뭐 리뷰 끝나고 또 동맹국들하고 협력하고 하려면 그렇게 빨리 대북 정책이 이행될 것 같지는 않아요. 3월 연합훈련 때까지 정책이 어느 정도 좀 설 수 있을까? 그것도 조금 저는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또 하나 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봉영식 박사님께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방법은 틀렸지만 방향은 옳았다. 강경하게 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 정부는 더 고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여전히 지속된다. 정말 살얼음판 위를 걷는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어요. 예, 그 현명한 선택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에겐 중요한 나라니까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질문에 충실하다면은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 정의가 내려진다면 선택은 쉬워지겠죠. 박근혜 정부 때 윤병세 외교장관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을 자꾸 고래사의 새우로 비교를 하지 말아라. 한국은 중국한테도 러브콜을 받고 미국한테도 러브콜을 받는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더라도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냐,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냐 그 관점에 따라서 우리 외교 정책의 기조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여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그리고 취임식 이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도 여러분께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치유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To heal, we must remember. It's hard sometimes to remember, but that's how we heal. It's important to do that as a nation. That's why we're here today.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공화당원인 가수가 올라서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 미국인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공화당원이 올라와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전 미국에 있는 가정과 일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가 되어서 이 노래를 같이 부릅시다. 이런 장면이 미국의 저력, 미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보여주는 장면 아닐까 싶어서 이 장면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mazing grace. If I can ask you to sing this last verse with me, not just the people here, but the people at home, at work, as one, united.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